이게 뭐야? 시어머니 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얼렸다. 미역국이요. 미역국에 이게 뭐냐고. 혜자 씨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젓자 오징어 조각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인 혜자는 몽골에서 온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 누가 생일 미역국에 오징어를 넣니? 배워라 배워. 배우기 싫으면 너네 나라 몽골로 가라니까. 안녕하세요, 사연이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나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미역국 그릇을 상에 올렸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다. 나는 몽골에서 지금 남편에게 시집 온 이름은 어투경이었다. 편하게 부르고자 한글 이름인 미나로 부르기로 했다. 몽골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없지만 한국에 시집 온 지 3년, 이제는 이 문화가 익숙했다. 나는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오징어를 삶아 드시는 걸 봤다.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 혜자는 평소보다 더 화를 냈다. 미역국에 이게 뭐야? 오징어 넣어봤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내가 언제 오징어 좋아한다고 했어? 혜자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괜히 물잔만 들었다 놓았다 하셨다. 어머님, 어제 오징어 드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다 좋아하는 거야?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지. 혜자 씨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생일상에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이게 뭐야? 나는 생일날 해물 절대 안 먹는다니까?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물어봤어야지.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한국 풍습은 또 왜 멋대로 해석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어봤으면 또 그것도 모르냐고 하실 게 뻔했다. 뭘 해도 틀린 것이 이 집에서의 내 자리였다. 준호야, 너는 뭐라고 안 해? 혜자 씨가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엄마, 미나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정성은 무슨? 내 입맛도 모르면서 무슨 정성이야.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그래도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맨날 며느리 편만 들고. 혜자 씨는 결국 미역국을 한 술도 먹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 끓여 드셨다. 나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 라면이 더 맛있겠지. 몽골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보다는. 남편은 식사 후에 나를 찾아왔다.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날 싫어하시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성격이 그러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래 성격이 그래라고 말한다. 준호, 어제 내가 물어봤잖아. 오징어 넣어도 되냐고. 그랬지. 너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미안.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저 나를 달래려고 아무 말이나 한 것이다. 저녁이 되자 혜자 씨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나는 거실에서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내 생일에 미역국에 오징어를 넣었어. 내가 해물 싫어하는 거 모르나 봐. 3년이나 살았으면 그것도 모르나?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외국 며느리라 그래. 한국 문화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또 약하다고 할 테니까. 핸드폰을 꺼내 몽골에 계신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다.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 정성은 오해가 되고 배려는 실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곳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야? 확실하게 알려줘. 케이크는 안 좋아하셔. 단 거 별로래. 그럼 뭐가 좋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빵은 좋아하셔. 나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한국 음식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요리를 해야 하나. 결국 나는 절충안을 생각해냈다. 팬케이크는 어떨까? 빵은 좋아하시고 직접 구워서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았다. 단 것을 싫어하신다고 했으니 팬케이크에 꿀 대신 버터만 발라서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성껏 팬케이크를 구웠다. 완벽한 황금빛이었다. 접시에 예쁘게 담고 버터를 살짝 올렸다. 옆에는 제철 과일도 함께 담았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혜자 씨는 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팬케이크요. 어머님이 단 거 싫어하신다고 해서 대신 준비했어요. 혜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팬케이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단 거 싫어한다는데 이걸 구워서 주는 이유가 뭐니? 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정성껏. 정성은 무슨? 한국 음식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외국 며느리 티 좀 그만 내. 3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맨날 뭔 외국 음식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맛이라도 있겠냐고. 이런 걸 왜 만들어? 혜자 씨는 팬케이크를 한 입도 먹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드셨다. 맛있네. 당신은 그냥 있어요. 맛있으면 당신이 다 먹어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눈물을 참았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미안.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잖아. 남편은 휴지를 한 장 뽑아 내게 건넸다.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줄 수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말도 없는 사람.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뭘 해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해줘. 글쎄. 남편도 정답을 몰랐다. 아니, 정답 같은 건 없었다. 내가 뭘 해도 틀렸을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혜자 씨는 라면을 끓여 드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가 준비한 음식은 먹을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다. 식사 후에 친척이 방문했다. 혜자 씨의 여동생이었다. 며느리가 뭐 해줬어? 말도 마. 팬케이크를 해왔어, 팬케이크를. 팬케이크?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외국 며느리라 그런가 봐. 한국 문화를 통 몰라. 그래도 3년이나 살았으면 좀 배우지.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3년을 참았는데 언제 나아져?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팬케이크 하나로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다. 정성이 죄가 되는 이곳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봄, 우리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혼 때부터 시댁 근처 빌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부동산 앱을 보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방 2개의 거실도 넓고 무엇보다 채광이 좋았다. 괜찮네. 계약하자. 다음 주에 보러 가자. 그런데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 전에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살 집인데? 그래도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부부가 살 집을 왜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준호, 우리 돈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건데 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야. 예의상. 결국 우리는 혜자 씨를 모시고 그 아파트를 보러 갔다. 여기? 혜자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뭐가 좋다고 여기를 골랐어? 어머님, 채광도 좋고 넓잖아요. 넓긴 뭐가 넓어. 우리 집 거실만 해. 시댁은 30평대 아파트였고 우리가 보러 온 곳은 20평대였다.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동네 별로야. 우리 집 근처가 훨씬 낫지. 어머님, 저희는 여기가. 너희가 뭘 안다고. 나 여기 동네 사는 사람 아는데 여긴 안 좋대. 혜자 씨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알아봐. 내가 부동산 좀 알아볼게. 어머님, 저희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긴 뭐가 들어.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결국 그 집은 계약하지 못했다. 혜자 씨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남편이 다른 집을 찾아왔다. 여기는 어때? 엄마가 괜찮대. 엄마가? 응, 내가 사진 보내드렸더니 여기가 낫대. 나는 사진을 봤다. 시댁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였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과 거의 같은 구조였다. 여기 너무 좁아. 그래도 엄마 집 가까우니까 좋잖아. 나는 좀 멀리 살고 싶은데.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미나야, 엄마 계시는데 우리가 멀리 가면 안 되지. 아버님도 계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해. 결국 우리는 시댁 근처 빌라로 이사했다. 혜자 씨가 여기라고 정한 곳으로.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거실 벽지를 바꾸고 싶었다. 낡고 얼룩진 벽지가 보기 싫었다. 벽지 좀 바꾸자. 엄마한테 물어볼게. 왜 또? 집주인이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건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예의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대체 뭘 하든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다. 혜자 씨의 대답은 간단했다. 벽지? 그냥 사라. 뭐하러 돈 써? 어머님, 저희 돈으로 하는 건데요. 너희 돈? 그 돈 모아서 나중에 큰 집 사야지. 벽지에 왜 돈을 써? 결국 벽지는 그대로 두었다. 여름이 되자 나는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준호, 우리 여행 가자. 어디? 제주도. 남편은 달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여행까지 왜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화내? 너 이상하지 않아? 뭘 하든 엄마한테 물어보고 우리 부부 일인데도 허락받고. 그게 예의잖아. 예의가 아니라 통제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제주도 좀 가려고 하는데. 네? 아, 그때 아빠 일 도와드려야 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왜? 아빠 일 도와드려야 한대. 그게 지금 당장이야? 응. 나는 웃음이 나왔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굳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었다. 다음에 가자. 남편의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항상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 시댁 행사, 시댁집 일, 혜자 씨의 병원 동행. 가을이 되자 나는 작은 부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온라인으로 몽골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준호, 나 온라인 강의 좀 하려고. 무슨 강의? 몽골어 가르치는 거. 남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엄마한테 말해봤어? 이건 왜 또 엄마한테 말해야 해?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 엄마가 싫어하실 수도 있어. 내가 돈 벌겠다는데 왜 싫어해? 그냥 여쭤보자. 혜자 씨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며느리가 돈을 왜 벌어? 우리 아들이 돈 못 벌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도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일을 해? 그냥 집안일이나 잘해.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한데요.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 집 며느리는 집안일만 하면 돼. 나는 그날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저 며느리라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나 여기서 뭐야? 사람이야, 인형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우리 여행, 내일까지 전부 어머님 허락받아야 하잖아. 그게 한국 문화야. 한국 문화 핑계 대지 마. 다른 집은 안 그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돌아 누웠다. 이해 못하면 말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족 전체와 결혼한 것이었다. 그것도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가족과. 4챕터. 그럼 너네 나라로 가. 어느 일요일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다. 나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을 도왔다. 미나야, 김치 좀 더 넣어. 혜자 씨의 지시였다. 네, 어머님. 나는 김치를 더 넣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적당히 넣으라고. 네. 나는 방금 넣은 김치 중 반을 다시 꺼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떡해? 손이 더러워지잖아. 죄송해요. 됐어, 비켜. 내가 할게. 혜자 씨는 나를 밀어내고 직접 김치를 넣었다. 내가 넣으려던 것과 거의 같은 양이었다. 식사 시간에 혜자 씨가 물었다. 너희 언제 애가 질 거야? 나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뭐야?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애 둘씩 낳았어. 어머님, 저희가 준비되면. 준비는 무슨? 애는 그냥 낳는 거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며느리가 게으른 거예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어머님, 저 게으르지 않아요. 그럼 뭐야? 4년 동안 애 하나 안 생기는 게 정상이야? 저희가 아직. 너희가 뭘 안다고 판단해? 애는 빨리 낳아야 해.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해? 4년 동안 알아서 했는데 결과가 뭐야? 혜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병원은 다녀봤어? 네. 병원. 혹시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 확인하는 게 왜 나빠? 우리 준호는 문제 없어. 그럼 내가 문제인 거지. 어머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저한테 문제 있다는 증거 있어요? 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계속 오후 756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 내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문제라고 증거도 없이. 혜자 씨가 벌떡 일어났다. 증거? 4년이 증거지. 멀쩡한 남자하고 살면서 애가 안 생기면 여자 문제 아니면 뭐야? 어머님, 저희 둘 다 검사 안 받아봤잖아요. 우리 아들은 검사 안 받아도 돼. 건강해. 나는 이제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전 이제 무서워서 여쭤보지도 못하겠어요. 뭐? 뭘 해도 틀렸고 뭘 물어봐도 무시당하고. 전 이 집에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요? 혜자 씨가 비웃듯이 웃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판단은 내가 할 게 아니야. 전 판단도 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무슨 판단을 해?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약하다고 할 테니까.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시어머니 말 안 듣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저는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됐어, 말 섞기도 싫어. 혜자 씨가 식탁을 박차고 나갔다.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며느리, 좀 참아라.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미나야, 나와. 싫어. 이러지 말고 나와.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내가 왜 사과해? 잘못한 게 뭔데?
엄마한테 대들었잖아. 대든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 거야. 그게 대드는 거야. 나와 빨리.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남편의 표정이 화나 있었다. 빨리 가서 사과해. 싫어. 미나야. 나 잘못 안 했어. 왜 자꾸 나보고 사과하래? 엄마가 화나셨잖아.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상처 주셨는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한테는 참아야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돼? 평생?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혜자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혜자 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하기 싫으니까 저리 가. 어머님, 제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말대꾸하고. 대든 게 아니라. 시끄러워. 혜자 씨가 소리쳤다. 너 같은 애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럼 내 나라로 가든가. 네? 몽골로 돌아가. 한국 생활이 싫으면 거기 가서 살아.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내가 틀렸어? 내가 한국 생활 못 견디잖아. 그럼 가면 되지.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며느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다. 산책. 지금? 응. 나는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몽골로 돌아가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였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디야? 들어와. 싫어. 이러지 말고 들어와. 엄마가 진정하셨어. 진정? 사과는? 어머님이 사과 안 하시면 안 들어가. 미나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난 진심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전화가 끊겼다. 1시간 후 남편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가 사과는 안 하신대. 그럼 난 안 들어가. 미나야, 왜 맨날 나보고만 참으래? 어머님은 왜 안 참으셔? 엄마니까. 엄마면 뭐든지 해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잤다. 몽골 친구였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였다. 너도 힘들구나. 친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응.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 시어머니가 맨날 몽골로 돌아가라고 해. 진짜? 응. 우리 처지가 다 똑같아.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외국인 며느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찾아왔다. 미안해. 집에 가자. 어머님은? 출근하셨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사과는 없다는 뜻이었다. 알았어. 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다. 없는 자리였다. 남편은 혼자 시댁을 방문했고 나는 집에 남았다. 같이 가야지. 남편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기 싫어. 그래도 싫다니까. 남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아마 시어머니 혜자도 내가 오지 않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나도 힘들어. 그게 대답이야? 엄마랑 내 사이에서 나도 힘들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넌 중간에 낀 게 아니야. 내 아내야, 나는. 알아. 그래서 더 힘들지. 그럼 뭐라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내가 뭐라고 하면 더 심해질 거야. 더 심해지긴 뭐가 더 심해져. 이미 최악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때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남편은 절대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런 말을 해? 대답 안 해도 돼. 표정으로 알겠어. 미나야. 괜찮아. 나도 요즘 많이 후회하거든.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야. 나도 이 결혼 후회해. 너는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그런 남자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 그럼 이혼할래?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혼. 그 단어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혼. 정말 그게 답일까?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답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미안.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너한테 미안해. 그래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나설 때는 확실해야 해. 무슨 말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언제가 때야? 5년? 10년? 그건 아니고. 그럼 언제?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로 했다. 남편이 말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혼 5년 차 되던 해가을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남편은 작은 수입 유통회사에서 일했는데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회사가 어려워졌어.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얼마나? 심각해. 다음 달 월급도 못 받을 수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일단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은 있지만 나이는 이미 30대 후반이었고 좋은 조건의 회사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2달 후 결국 남편은 실직했다.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우리 저축한 것도 있고.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어. 우리의 저축은 많지 않았다. 결혼 준비하면서 거의 다 썼고 그 후로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많이 모으지 못했다. 남편은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다 떨어졌어. 괜찮아. 다른 데도 지원해보자. 이미 수십 곳 넣었어.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소식을 들은 혜자 씨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회사 불안하다고 했잖아. 전화로 들리는 혜자 씨의 목소리였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말 들었으면 진작 다른 데로 옮겼을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호야. 응? 혹시 며느리 때문은 아니지? 뭐? 외국 며느리 들이면 집안 기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옆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남편의 실직이 내 탓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 전에는 잘 다녔잖아. 결혼하고 나서 문제 생긴 거지. 그건 우연이야. 우연? 세상에 우연은 없어. 전화가 끝난 후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미안. 엄마가 좀. 괜찮아. 익숙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의 실직까지 내 탓이 되다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점점 우울해졌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이 먹고 백수 신세야. 곧 좋은 데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연락조차 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혜자 씨가 개입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줄게. 남편이 망설였다.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한테 굶기게 할 순 없잖아. 우리 알아서 할게. 알아서? 저축도 다 떨어졌다며? 결국 남편은 혜자 씨에게 돈을 빌렸다. 100만 원. 고마워 엄마. 고맙긴.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갚아.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엄마한테 빌린 돈. 빨리 갚아야 해. 알아. 미안해. 내가 고생하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자존심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다음 주 시댁 방문 때 혜자 씨는 은근히 그 사실을 언급했다. 준호야, 일 찾았어? 아직. 에휴, 언제 갚으려고. 엄마도 돈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갚을게. 그래야지. 남의 돈 쓰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내가 뭘로 갚아? 넌 돈도 안 벌잖아. 한국 사람이었으면 벌써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했지. 우리 아들은 전문직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쯧쯧. 저는 시어머니 혜자의 말을 듣고 속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했어요. 제가 일 구해볼게요. 혜자 씨가 비웃었다. 너? 한국말도 서툰데 무슨 일을 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창피한 줄 알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미나야, 내가 일 안 해도 돼. 하고 싶어.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상관없어. 우리 빚 갚아야지.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결국 나는 몽골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다. 시급은 낮았지만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식당에서 일한다고? 혜자 씨가 전화로 소리쳤다. 네, 어머님. 우리 집 며느리가 식당 일을? 창피해서 못 살겠네. 어머님, 저희 빚 갚아야. 빚은 준호가 갚으면 되지 왜 내가 나서? 같이 갚는 게 맞잖아요. 말대꾸하지 마. 당장 그만둬.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혜자 씨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식당 일은 힘들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만해.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구직 사이트만 뒤지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을 것이다. 한 달 후 나는 첫 월급을 받았다. 150만 원. 이거. 나는 돈을 남편에게 건넸다. 엄마한테 갚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우리는 혜자 씨에게 50만 원을 갚았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썼다. 50만 원? 나머지는? 혜자 씨가 물었다. 다음 달에 드릴게요. 에휴, 언제 다 갚으려고. 나는 참았다. 화를 내면 안 됐다. 그리고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다 갚았어, 엄마. 남편이 말했다. 그래. 고생했네. 혜자 씨의 말투는 시큰둥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힘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준호 일만 찾으면 되겠네.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빚을 다 갚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왔다. 합격했어. 정말? 응.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나는 남편을 껴안았다. 6개월 만에 취업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새 직장의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고 시작 전에 필요한 교육비가 있었다. 교육비가 200만 원이래. 200만 원? 응. 회사에서 나중에 돌려준다는데 일단 내야 해. 우리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다. 어떡하지?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했다. 엄마한테 다시 빌려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은행 대출은 남편의 신용도 때문에 어려웠고 주변에 빌릴 사람도 없었다. 미나야, 엄마한테 빌리는 수밖에. 내가 해결할게. 뭐? 날 믿어줘. 며칠만 시간 줘.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몽골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받으셨다. 미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다.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남편의 실직, 내가 일하는 것, 시어머니의 무시, 그리고 지금 필요한 돈.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다. 미나야, 내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저 강해요. 강한 척하지 마. 아빠는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틀리고 뭘 해도 무시당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멀리 보내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돈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보내줄게.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넌 내 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200만 원 보냈다. 통장 확인해봐.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준호, 됐어. 뭐가? 교육비. 내가 해결했어. 어떻게? 아버지한테 빌렸어.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장인어른께? 응.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갚으면 돼. 미안해. 됐어. 이제 출근 준비나 해. 남편은 고마워하면서도 불편해 보였다. 아마 장인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며칠 후 혜자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뭐? 몽골에서 돈을 빌렸다고. 네, 어머님.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님은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외국에서 돈을 빌리다니. 혜자 씨의 목소리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인어른이 돈이 많으신가 봐?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200만 원이 그냥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아버지는 돈이 많으셨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빨리 갚아. 외국에까지 신세지면 안 되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혜자 씨에게 다시 빌리고 또 그 빚에 얽매여 살았을까? 남편이 출근을 시작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다는 게 감사했다. 이번 달부터 장인어른께 갚기 시작할게. 천천히 해도 돼.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도 빨리 갚아야지. 남편은 성실했다.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께 송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야. 네, 아버지. 돈 그만 보내라고 사위한테 전해. 왜요?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됐어. 그 돈으로 너희 생활비 써. 아버지,
그리고 미나야, 아빠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 정말 괜찮아? 거기서 행복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나야?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래. 알겠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빤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준호, 나 행복해 보여?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미안. 그게 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준호, 무슨 일 있어? 회사가 또 어려워졌대. 뭐?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어.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위기였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후 예상은 현실이 됐다. 해고됐어.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3개월 만에. 나는 남편을 안아줬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또 이렇게 됐어.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시 실직자가 된 남편 그리고 나의 식당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더 큰 문제는 혜자 씨의 반응이었다. 또 잘렸어? 전화기 너머로 혜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 회사 사정이. 회사 사정? 다른 사람들은 안 잘렸는데 왜 너만 잘려? 신입이라서. 아무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니깐 아주 줄줄이야 줄줄이. 복도 지지리도 없지. 전화가 끊긴 후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정말 무능한가 봐. 아니야.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나 무능해. 준호,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갔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 2천만 원 올려줘야 한대. 2천만 원? 응. 안 그러면 나가야 해.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저축은 진작에 바닥났고 빚만 늘어가고 있었다. 어떡하지? 남편은 고민 끝에 혜자 씨에게 전화했다. 엄마, 혹시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얼마? 2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2천만 원? 그게 적은 돈이야? 엄마 정말 급해서. 준호야, 엄마도 돈이 없어. 내 동생 결혼 준비해야 하고 아빠 병원비도 들어가고. 그럼. 미안하다. 이번에는 못 도와줘.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봤다. 안 되겠대. 그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방법을 찾아봤다. 은행 대출, 친구들, 친척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대로면 집을 잃겠어. 남편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날 밤 고민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컸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준호,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 미나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미나? 왜?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재실직, 전세금 문제,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일 보내줄게. 아버지. 미나야, 넌 내 딸이야. 딸이 힘들 때 아빠가 돕는 게 당연하지.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이제 그만 참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네. 다음 날 아버지는 약속대로 2천만 원을 보내주셨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준호, 이것 봐. 왜? 아버지가 4천만 원을 보내셨어. 뭐? 우리는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4천만 원이었다.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금액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 하지만 2천만 원만 필요하다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너희 생활비로 써. 준호 일 구할 때까지.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미나야. 네? 그리고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사실 아빠가 몽골에 땅이 있거든. 좀 많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살길 바랐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넌 능력 있는 아이야. 아빠 재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 미나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얘기하셨어? 응? 아버지가 땅이 많으시대.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부자시라는 거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이뤘다.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장인이 부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 이 돈 꼭 갚을 거라고. 준호. 약속해. 내가 꼭 다 갚을게. 남편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나머지로 당분간 생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혜자 씨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3일쯤 지났을 때 혜자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나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미나야, 집에 있었구나. 혜자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부드러웠다. 네. 들어오세요. 혜자 씨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으셨다. 미나야, 앉아봐. 네. 저기, 내가 들었는데. 몽골에 계신 사돈 어르신이 돈을 좀 보내주셨다며?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얼마나? 4천만 원이요. 혜자 씨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전세금 때문에. 그래. 사돈 어른이 대단하시네. 혜자 씨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미나야. 네? 사돈 어른이 원래 돈이 많으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땅이 좀 있으시대요.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왔어. 네. 미나야. 네. 그동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혜자 씨 입에서 오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외국 생활 힘들었지? 네.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보자.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혜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어떻게 알았어? 전화 오셨어. 우리 집에 들렀다고. 응. 뭐라고 하셨어? 오해가 있었대. 앞으로 잘해보자고.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응. 다행이다. 엄마가 마음을 푸신 것 같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혜자 씨는 갑자기 변하는 분이 아니었다. 며칠 후 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네?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어야지. 너무 오래 못 봤어. 네, 알겠습니다. 주말 우리는 시댁에 갔다. 혜자 씨는 평소와 달리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어서 와. 미나야, 많이 먹어. 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이거. 너 양고기 좋아한다며? 준호한테 들었어. 나는 놀랐다. 혜자 씨가 내 취향을 신경 쓴 적은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우리 며느리인데. 식사 중에 혜자 씨가 물었다. 미나야, 사돈 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야? 목축업이요. 목축업? 양 키우시는 거? 네.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하겠네. 네. 얼마나 많으셔? 나는 불편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넓다고 하셨어요. 혜자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미나야, 너도 나중에 그 땅 물려받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몽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 후 혜자 씨는 계속 친절했다. 미나야, 이거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 괜찮습니다. 가져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 챙겨줘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지? 그런 것 같아. 다행이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혜자 씨의 변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다음 주 혜자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미나야, 쇼핑 갈래? 나랑. 쇼핑요? 응. 옷 좀 사줄게. 며느리가 예쁜 옷 입어야지.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가자. 우리는 백화점에 갔다. 혜자 씨는 비싼 옷들을 골라주셨다. 이거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님, 너무 비싼데. 괜찮아. 우리 며느리 예쁘게 입혀야지. 탈의실에서 나오자 혜자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미나야, 너 예쁘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나야. 사돈어른 딱 말인데. 역시였다. 혜자 씨의 친절에는 이유가 있었다. 혹시 더 팔 생각 있으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부라도? 요즘 주식도 하고 해서 불려서 드리면 되잖아. 어머님, 그건. 아, 미안. 괜히 물어봤어. 잊어버려. 하지만 그 후로도 혜자 씨는 계속 아버지 재산에 대해 물었다. 장인어른 건강은 괜찮으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65이요. 아직 젊으시네. 그럼 한참 일하시겠다.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준호, 어머님이 계속 아버지 재산 얘기하시는데. 그래. 그냥 관심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계산하시는 것 같아. 미나야, 엄마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엄마가 변하셨잖아. 이제 너한테 잘해주시는데.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혜자 씨의 친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자 씨가 제안했다. 미나야, 사돈어른 한번 모셔와. 네? 우리가 인사드려야지. 사돈 한 번도 못 뵀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몽골에. 그럼 우리가 가든가. 아니면 모셔오든가. 나는 난처했다.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생각해봐. 우리 진짜 가족 되려면 사돈들도 만나야지.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혜자 씨의 변화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혜자 씨의 태도 변화는 계속됐다.
매주 전화가 왔고 선물도 보내왔다. 미나야, 이거 받아.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혜자 씨가 제안했다. 미나야, 우리 같이 부동산 투자해볼까? 부동산 투자요? 응. 요즘 괜찮은 땅이 있더라고. 사돈 어른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시였다. 어머님,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래도 물어나봐. 수익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께 여쭤봐도 안 하실 거예요. 혜자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미나야, 준호 사업 시작하려는데 장인어른이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 사업이요? 응. 준호가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싶대.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준호 사업하고 싶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나 사업 생각 없는데. 그럼 어머님은 왜?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다. 혜자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이 혜자 씨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사업 얘기예요? 저 사업할 생각 없는데요. 그래도 기회는 알아봐야지. 엄마, 장인어른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왜? 사돈인데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됐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미안.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혜자 씨의 본심을 확인한 것 같아서 오히려 화가 났다. 다음 주 시댁 방문 때 분위기는 이상했다. 어서 와. 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님. 앉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미나야. 네?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네. 사돈 어른한테 투자 얘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거지. 어머님,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한 거 맞네. 사위가 사업하겠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남편이 끼어들었다. 엄마, 제가 사업 안 한다니까요. 너 닥쳐. 내가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혜자 씨가 나를 쏘아봤다. 미나야, 장인어른이 돈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도 가족인데. 사돈이 잘 살면 서로 나눠야지.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아버지 돈은 아버지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넌 정말 5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 전 항상 같았어요, 어머님. 그래, 맞아. 넌 항상 버르장머리 없었지. 어머님, 그 말씀은 외국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고 좀 있다고 기어오르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전 5년 동안 어머님께 무시당했어요. 뭘 해도 틀리고 뭘 해도 비난받았어요. 그건. 그런데 갑자기 친절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버지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아셔서죠. 너 지금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혜자 씨의 손이 떨렸다. 너 정말.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고 하셨죠? 그런데 가족이 뭔데요? 가족이라면서 5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혜자 씨가 말문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 그만.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는 말할 거예요. 나는 혜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전 가족이 되고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존중? 네.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 없으시잖아요. 혜자 씨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내가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면 무시해도 돼요? 외국인이면 존중받을 자격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님, 전 5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이 바뀌시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셨어요. 아버지 돈 때문에. 혜자 씨가 고개를 돌렸다. 미나야, 그만해. 남편이 말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용서는 허락이 아니에요. 뭐? 어머님이 이제 잘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지난 5년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말도 잘하네 너. 그동안 말귀 못 알아듣는 척 한 거지. 혜자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돈 때문에 바뀐 태도는 진심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돈 좀 있다고 기어오르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돈 때문에 태도 바꾸신 분이 누군데요? 혜자 씨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서로 예의만 지키면서 지내요. 가족 흉내 내지 말고. 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정말.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아파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일어섰다. 준호, 가자. 미나야. 가자고. 우리는 시댁을 나왔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너 괜찮아? 응. 하지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준호. 응?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다.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미나?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너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다. 혜자 씨와의 관계는 그 후로 변했다. 친절한 척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저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됐다.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남편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미안해.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뭐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남편은 그 후로 달라졌다. 혜자 씨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즉시 말렸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지켜줬다. 아버지는 가끔 돈을 보내주셨지만 나는 되돌려드렸다. 아버지,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준호가 새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아버지. 혜자 씨는 가끔 아버지 재산에 대해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어머님, 궁금하세요? 아니.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날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야. 네? 그날 내가 너무 심했다. 나는 놀랐다. 혜자 씨에게서 사과를 들을 줄 몰랐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혜자 씨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 외국인이라서 무시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내 아들을 뺏긴 것 같아서 화가 났어. 나는 이해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어머님. 응? 전 아들을 뺏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아. 같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할 말한 거야.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여자로서.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혜자 씨의 태도는 아버지의 재산을 알고 나서 바뀌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목소리를 냈을 때 시작됐다.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구걸할 수도 없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나는 5년이 걸려서 그걸 배웠다. 이제 나는 안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미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당함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